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제정될 정도로 미중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틱톡 분쟁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내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은 미국 기업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분쟁도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안보를 위협할 거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우려는 다 해소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축구보다 아이스하키라든지 라크로스, 캐네디언 풋볼 같은 스포츠를 선호하는 편이죠. 내년에 캐나다가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으며 올해 남은 회의인 10월 30일과 12월 17일에도 각각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일종의 위험관리 차원이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위험이 매우 달라졌고 실제로 식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사태로 한미 관계에 도전 과제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근로자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미 의회 조사국이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연 외교부 장관과 만나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미국 견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통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양국이 올해 내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개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상호 조율하고 지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가속하길 바라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며칠 내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다마스쿠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 협정이 필수적이라며 시리아의 영공과 영토 주권을 존중하고 유엔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6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서쪽부터 이스라엘 국경까지 비무장지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골란권 완충지대를 시리아 측으로부터 2km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요 IT 기업의 엔비디아 칩 구매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인터넷 정보 파공실이 최근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대형 IT 기업에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신형 제품인
RTX 프로 6000D의 시험과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까지 경고한 H20 칩보다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규제 당국이 최근에 자국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성능 보고를 받은 뒤 중국산 AI 칩이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제품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후회를 남긴 작은 후퇴? 네.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현대차,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됐고 결국 풀려나서 돌아왔는데요. 네. 미국 조지아주의 경제 분야 인사가 귀국한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이 지역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셀 기술을 가르치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인 귀환 관련해서 구체적인 주상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서베너 경제개발청은 민간 조직이긴 한데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기구라고 합니다. 이민국이 단속할 당시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었던 톨리슨 청장은 단속 규모에 대해서 놀랐다라면서 사전에 단속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에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면서 근로자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네. 근본적으로 비자 제도를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구금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 근로자들이 사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지아주 주지사도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처럼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혼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지아주 주지사 발언 얘기를 보면은 결국 어쨌든 공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당 주지사가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상공회 소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공장을 지으려고 온 한국, 일본, 독일 근로자를 위해서 미국의 비자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득이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이 보고서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한미 관계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 당국이 단속 당시 말씀인 것처럼 이제 한국 근로자들을 수갑도 채우고 족쇄도 채우면서 완전 범죄자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감정이 좋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미국 의회에 법안이 하나 계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은 비자를 따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이 7월 달에 제출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문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라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네. 다시 가기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근로자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막상 회사에서 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선뜻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This is my way.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My way 가사네요. 네, 네. 골라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한 마이런 연준이사가 네. 연방주제도 이제 회의에 들어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다른 연준이사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혼자 당당히 마이런 이사가 나는 0.5%포인트 인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연준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건데요. 네. 이번 결정은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이사가 던진 거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백악관 경제 고문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회의에 들어와서 0.5%포인트 인하를 정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근데 그 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길. 바로 가겠다는 건데요. 반면에 7월 달에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하면서 인하를 요구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만 이사는 이번에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하면서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월러 이사와 보먼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 집기 1기 때 임명했던 인사라고 합니다. 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금리 인하는 것이 일종의 위험관리 차원이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시장이 달라졌고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시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고용에 대해서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 2%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3개월 만에 업데이트된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얼마나 내리면 될까라고 이제 점을 찍는 건데 그래서 점도표라고 말을 하는데 네. 기준금리는 2차례 그리고 총 0.5%포인트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마이런 이사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게 무기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 네. 한 사람만 1.25%포인트 포인트를 추가로 내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누가 봐도 마이런 이사가 점을 찍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1.25%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런 이사가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 또 리사 쿡 이사는 해임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에 대해서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면서 마이런 이사와 쿡 이사가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이런 이사도 연준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 네. 상원 인준 받았는데요. 찬성이 48표, 반대가 47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돼서 이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이런은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인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3명을 직접 지명했는데요. 마이런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 경제 고문직을 사임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연준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키워드 내 인생 최고의 영예. 네, 이거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야기인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카멜레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뭐 각국 정상들과 무역 협상할 때는 굉장히 좀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났을 때는 대놓고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는데 영국 가서는 세상 점잖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짜로. 예, 네, 지금 영국 방문 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영국 국빈 방문 이제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저녁에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윈저성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미복이라고 하죠. 이렇게 짧은 뒤로 이렇게 네, 제리꼬리가 착 빠지는 그 복식을 차려입고 네. 만찬에 들어가는데요. 정말 외국 정상 중에는 처음으로 두 번째 국빈 만찬에 초청이 된 건데요. 첫 번째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 궁에서 만찬했을 때고요.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네. 찰스 3세가 윈저성 세인트 조지홀에서 만찬 환영사를 하면서 영국과 미국 두 나라가 중대한 외교적 노력에 협력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몇몇 분쟁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헌신을 보여줬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가 연설에 좀 농담을 섞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골프장 여러 곳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영국 땅에도 멋진 골프장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진정으로 자신의 생애에서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네. 영국 국왕과 영국에 지난 수십 년간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그렇게 아주 좀 약간 낯뜨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으로서는 어쨌든 두 번이나 영국 국빈 방문에 초청이 된 건데요. 네. 네, 본인의 사례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농담을 해서 좌증을 또 웃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돌발 행동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찬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원고가 준비가 돼 있었고요. 원고 쓰여진 걸 딱 들고서는 굉장히 차분한 ton으로 오. 천천히 얘기를 해서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카멜레온 같다라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 언론들도 찰스 3세가 연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돌발 사항 없이 대본대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잘 소화한 것 이런 것도 화제가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찬은 정말 화려하게 격식 있게 진행이 됐는데요. 카멜라 왕비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고요. 멜라니 여사는 노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타머 총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했고요. 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젠슨왕, 엔비디아 CEO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웨어 CEO 등이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영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우리 돈으로 41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구글도 영국에 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9조 4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도 우리 돈으로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영국의 제약회사 GSK는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 도중에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네. 영국의 대표적인 첩보 영화죠. 007 시리즈의 오. 주제곡이 나왔었고 팝 여러 가지 음악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도둑이 판치는 세상. 네. 동남아시아 최빈국이 바로 동티모르인데요. 네. 동티모르 의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새로운 차량을 공급하기로 해서 대학생들이 항의 시를 벌였다고 합니다. 좀 아시아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데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네. 계속 반복되네요. 맞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대학생 2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정부 차량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고 또 경찰차 향해서 대학생들이 물건을 던지면서 좀 과격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도둑을 막아라 이렇게 쓴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시위대 대부분은 딜리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고 국회의원 65명에게 일본 T사의 신차를 지급하는 의회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의 차량 구매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승인한 동티모르 정상들은 시위가 격화되자 해당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의회 측에 요청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시위대들은 차량 구매 계획이 공식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좀 과격 시위 양상을 띠자 정부 측에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밝혔는데요. 네. 동티모르 대통령이 정부나 의회가 잘못했을 때 시위로 항의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동티모르 인구가 140만 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1,343달러.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도 심하고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렇죠. 꼭 이렇게 일본산 자동차를 다 사줘야 되냐라고 하니까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거고요. 어려운데요. 네,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네팔에서 시위가 있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정치인이나 특권층에게 너무 많은 특혜가 주어지는 것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거고요. 결국 네팔에서는 반정부 시위 때문에 총리가 교체가 됐고요. 인도네시아도 지난달 말에 국회의원 특혜 때문에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또 사망자까지 나왔고 그래서 좀 굉장히 요즘 동남아시아 지역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날의 진실. 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이 남편이 독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증거를 남겼습니다. 부인인 율리아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알렉세이 그러니까 남편이 나발리의 생물학적 시료를 해외로 보내서 그걸 성공했고 그리고 두 나라 연구실에서 이걸 검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검사 결과 알렉세이 나발리가 독살 당했다는 독립적인 결론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나발리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는요. 2024년 2월 달에 교도소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네. 이 징벌방으로 옮겨졌고요. 결국은 고통을 호소한 지 약 40분 만에 병원을 옮겨졌는데 사망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는 푸틴 대통령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고요.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네. 2000년에도 독극물 중독 때문에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결국 이제 감옥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사망하게 된 건데요. 네. 교도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 정부와 각을 세웠고 결국은 2024년 2월 16일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가 자연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나발리 측에서는요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자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족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사망하고 나서 바로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았고요. 화학적 검사를 한다면서 2주 이상 보류하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넘겨줬다고 하는데 네. 물론 장례는 치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부인 측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했고 독살한 것이라고 가족 측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발리 유해는 러시아에 묻혀 있고요. 그 묘지에는 지자들이 추모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ELO의 Midnight Blue 들려드립니다. I see the lonely road that leads so far away. I see the distant lights that left behind today. But what I see is so much more than I can say. And I see you in midnight blue. I see you crying now. You found a lot of pain, and what you're searching for can never be the same. But what's the difference? 'Cause they say, what's in a name? And I see you in midnight blue. I will love you tonight, and I will stay by your side, loving you. I'm feeling midnight blue. I see you standing there, caught out along the way. I want to touch you, but the night becomes the day. I count the words that I am never gonna say, and I see you in midnight blue. I will love you tonight, and I will stay by your side, loving you. I'm feeling midnight blue. Can't you feel the love that I'm offering you? Can't you see how it's meant to be? Can't you hear the words that I'm saying to you? Can't you believe like I believe? It's only one when one it's true. Still I see you in midnight blue. I see beautiful day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독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인에도 민주당은 수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혹 날조로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억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를 2번 더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인의 조건으로 양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KT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일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중 한 곳이죠. 캐나다의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유아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6년 내년 월드컵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렇게 세 개 나라에서 공동 개최가 되는데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어떤 도시에서 월드컵 열리나요? 네, 캐나다에서는 서부의 밴쿠버와 동부의 토론토 이 두 도시가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네. 캐나다는 총 13경기를 주최하는데요. 밴쿠버의 BC 플레이스와 토론토의 BMO 필드가 경기장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밴쿠버의 BC 플레이스는 경기장 내의 잔디를 교체하고 최첨단 조명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레노베이션이 진행 중이고요. 네. 도시 곳곳에서 축구 관련 행사와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토론토의 BMO 필드도 관람객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좌석을 증설하는 등 FIFA의 엄격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월드컵 티켓 예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네. 1차 예매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돼서 오는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비자카드 소지자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은 뒤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구매 기회가 제공됩니다. 추첨에서 탈락한 팬들도 앞으로 이어질 2차, 3차 판매 기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캐나다에서 이렇게 월드컵 경기 열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 국민들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대표팀은 토론토에서 역사적인 첫 경기를 치른 후에 나머지 두 경기를 모두 밴쿠버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네. 캐나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36년 만에 본선에 진출하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 경기인 만큼 팬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또 월드컵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확대가 되면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기 때문에 네. 축구를 넘어서 온 캐나다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사실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종목은 아이스하키거든요. 캐나다 사람들에게 아이스하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이스 하키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서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이지만 또 문화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다가올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스 하키 시즌이 캐나다 전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내셔널 하키 리그라고 해서 NHL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이 캐나다의 7개 연고팀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또 에드먼튼과 오타와, 위니펙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열기가 고조됩니다. 네. 이 기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중계를 시청하거나 또 각자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경기가 있는 날에는 스포츠 펍에 모여서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아이스하키는 팀워크와 투지, 인내와 같은 캐나다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스하키 외에 캐나다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북미 원주민의 전통에서 유래한 라크로스가 캐나다의 공식 여름 스포츠입니다. 네. 라크로스 역시 아이스하키 경기장 규모의 실내나 야외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아이스하키처럼 몸싸움이 격렬하고 또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공격과 수비 전환이 빨라서 경기를 보는 것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캐네디언 풋볼이 또 하나의 인기 있는 캐나다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캐네디언 풋볼은 미국 미식 축구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네. 경기장 경기 크기가 더 크고 넓고 또 캐나다만의 독자적인 규칙과 특색을 가진 스포츠인데요. 네. 캐네디언 풋볼 시즌은 보통 6월에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네. 10월부터 시작되는 아이스하키 시즌과 맞물려서 이 캐나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네. 캐나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뭐 어떤 방식으로 즐길까요? 직접 참여하는 걸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스포츠를 보는 것만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동네마다 하우스 리그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이나 실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와 주말은 아이들을 스포츠 활동에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캐나다에서 스포츠는 가족의 중요한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단순히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팀워크와 리더십, 또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도록 유도합니다. 네. 또 방과 후 활동으로 교내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체육 수업을 통해서도 다양한 종목을 접하게 합니다. 학교 스포츠는 학교 예산과 함께 이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봉사활동으로 팀의 운영을 돕고요. 네. 또 지역사회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학교를 통해서 아이와 학부모 또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의 정신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캐나다 스포츠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캐나다의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던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이처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교착 상태인 미중 무역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경제 시간 오늘 미중 간 틱톡 분쟁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합의 내용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4일에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제4차 고위급 관세 무역 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에 미중 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운영할 새 미국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다음에 회담에 참여했던 중국 쪽 고위 관료도 미국 내 틱톡 운영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발맞춰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4월에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잖아요. 네. 뭐 법대로라고 하면 원래 바이트댄스는 지난 1월 19일에 지분을 매각을 해야 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네. 행정명령으로 시행을 계속 미뤄왔는데요. 사실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격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후보 시절 틱톡을 통해서 젊은 층의 표를 모으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관대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여하튼 매각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번에 극적인 합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정상회담 성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틱톡을 왜 금지하려고 했던 건지부터 좀 네. 볼까요? 일단 틱톡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잖아요. 정말 SNS. 좋아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렇죠. 저는 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도 굉장히 잘 좋아하더라고요. 모르는데. 그래서 미국 네. 내 가입자가 1억 7천만 명쯤 돼요. 아,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니까 절반쯤 와,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보면 젊은 층은 대부분 틱톡에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미국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데이터 수집 우려 이런 건데요. 보통 SNS는 사용자 이름과 나이,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렇죠. 이메일 주소, 위치 데이터, 검색 및 시청 기록 이런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심지어는 뭐 안면, 그다음에 음성, 네. 뭐 지문 인식 이런 생체 정보까지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SNS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호를 알아야 맞춤형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할 테니까 그렇게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뭐 네이 땡 네. 앱으로 뭘 사려고 검색을 했더니 예. 페이스 땡 에서 갑자기 네. 그 물건의 광고가 빵 뜨더라. 이런 맞아요. 경험을 해보신 분도 굉장히 뭐 많으실 여행 거예요. 얘기 좀 했는데 친구들하고 갑자기 그 지역이 그렇죠. 막 나오더라고요. 섬뜩한 경험이기도 깜짝 한데 놀랐어요. 네. 사실 SNS가 그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SNS가 수집하는 정보이니까 뭐 틱톡이라고 해서 딱히 뭘 더 많이 수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은 되고 뭐 틱톡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사실 또 없는 그렇죠. 것이기도 한데 네네. 문제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근데 중국은 기업에게 국가의 안보 및 정보 수집 활동하는데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서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나 FBI 같은 곳에서는 바이트댄스를 중국 정부와 분리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나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단순히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뭐 사실 중국의 데이터 욕심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파이를 통해 군사비밀, 그다음에 산업기밀 뭐 이런 것들을 훔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네. 전 지구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 네. 실제로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전 센터장이 미국 상원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성인의 약 80%가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한 개인식별 정보를 도난당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방대한 정보를 어디에 쓰느냐. 2022년에 미국 CNN이 이런 보도를 합니다. 뭐
어떤 사유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이트댄스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직원과 기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기자의 IP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틱톡 측에서도 이걸 사실 우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던 사안인 건데 네. 일단 모아만 놓긴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 특정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려를 미국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네. EU나 영국, 캐나다 같은 곳에서도 공공기관의 업무용 기기에서는 틱톡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이 된다라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지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이런 데이터를 중국에 넘어가지 않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단순히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이게 미국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고? 그렇죠. 그거는 조금 과한 주장인 예. 것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 IT 기업을 일일이 검열하는 건 또 중국 내부에서 조금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열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사실 중국이 미국 시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좀 일일이 들여다보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건데 네. 때문에 틱톡 금지법의 주요 골자가 미국 내 사업을 미국 기업에게 넘기도록 그다음에 데이터가 네.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틱톡이 프로젝트 텍사스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거든요. 네. 틱톡의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오라클에 미국 데이터를 보관하고 오라클이 이걸 감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틱톡이 좀 양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갈등이 계속돼 왔던 건가요? 사실 핵심 쟁점은 누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는 아니기는 해요. 미국의 두 번째 걱정이 바로 정보나 여론의 조작 같은 건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까지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데이터의 통제 권한까지 갖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SNS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스마트폰 내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시청 콘텐츠, 시청 시간, 그다음에 조회 같은 행동 패턴들을 알아야 그렇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SNS는 또 확증 편향의 세계다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뭐 여하튼 중국 공산당이 바이트댄스의 이 알고리즘을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2023년에 당시 FBI 국장이었던 크리스 레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이런 증언을 하는데요.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미국을 분열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당시에 그 상원 의원이었던 현재는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마크 루비오 네, 네.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틱톡이 중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에 집중하도록 부추기는 영상을 주로 노출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우 유행 콘텐츠를 보도록 부추긴다. 그래서 정보를 조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면서 수백만 명의 마음에 쓰레기를 주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날선 비난을 합니다. 네. 실제로 중국의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술 연구도 있기도 해요. 지난해 학술지에 게재된 틱톡의 정보 조작과 미국 사용자의 중국에 대한 신뢰와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인데 네. 이 논문은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콘텐츠를 억제하고 우호적인 서사를 증폭하는데 틱톡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해시태그 수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틱톡이 현저하게 낮다. 이게 근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 오히려 노골적인 선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너무 앞서간 걱정 아니냐라고도 네, 생각할 뭐 수 이런 있는 생각도, 거죠. 사실 네. 미국 내부에서 그런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네. 틱톡이 그 중심 축에 있어서 조금 한쪽에 쏠려 있다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이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알고리즘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미국 수정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 침해하려면 정부가 특정 플랫폼을 틱톡 같은 걸 금지하려면 심각하고 임박한 국가 안보 위협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송까지 제기를 했고요. 네. 물론
미국 대법원에서는 틱톡 진영이 졌습니다. 이 틱톡 금지법이 틱톡의 콘텐츠를 겨냥한 게 아니라 네. 외국 적국의 통제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합헌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는데 국가안보 위협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돼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루어진 합의에서 그 알고리즘까지 넘기기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프로젝트 네. 텍사스처럼 오라클이 중심축인 미국 컨소시엄이 네. 틱톡의 미국 사업을 운영할 새 미국 법인의 지분 80%를 가져가고요. 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2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뭐 이사회도 역시 뭐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했으니 미국 투자 기업이 주축이 될 것이고요. 미국 정부도 이사 한 명을 지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알고리즘 문제. 이 알고리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새 미국 법인이 바이트댄스로부터 라이선스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네. 라이선스를 빌려 쓰니까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 주체는 미국의 새 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권을 쥐고 뭐 정보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어떤 갈등이 좀 다 끝난 거. 뭐 뭔가 아니겠죠?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뭐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예. 없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9일에 이 사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국가 주석과 직접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인데요. 내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계속 지켜왔던 것처럼 또 언제 뒤집힐지 그러니까요. 모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양국 모두 얻었던 게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국민의 걱정을 덜어냈죠. 사실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걸 얻은 게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중국도 이걸 발판 삼아서 조금 교착 상태였던 무역 협상을 한 발 진전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거 협상과 달리 이건 조금 번복될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다만 이번 합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의 한 챕터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협상이 깨진다라고 하면 틱톡 갈등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게 우리나라 경주에서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베이징으로 출국을 하면서 네.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회의 때 뭐 방한할 거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게 버티던 틱톡을 내주면서까지 양보를 했으니까 19일 통화에서 내일 통화에서 조금 진전만이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경주를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러면 양국 협상단 같은 경우에도 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뛸 테고요. 네. 그때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러면 틱톡 갈등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렇죠. 예. 사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포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제 이번에 좀 갈등이 정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틱톡 갈등은 해결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큰 걱정이 알고리즘이었거든요. 네, 이 네.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여론을 조작하거나 네. 정보를 조작하게 되면 네. 이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국 뭐 예를 들면 선거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조금 뭐랄까 틱톡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미국 하니.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죠. 뭐 유리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였고요. 실제로 중국이 알고리즘을 넘긴다. 네. 이게 뭐 보도로만 밝혀졌기 때문에 실제로 뭐 협상의 결과를 공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넘긴다라고 하면 요 틱톡 갈등은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중국이 넘긴다라고 했고 실제로 약속에 옮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네. 있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무역 협상이 남아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 협상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네. 뭔가 내주고 받는 것들이 조금 예.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덜 내주려고 할 테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할 테고 다만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둘 다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좀 그래서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켈리 클락슨의 Since You've Been Gon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